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전 세계에 약 900개 정도의 코스트코 매장이 있는데요. 혹시 지난 20년간 이 매장들 중에서 매출 1위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았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인구가 많은 중국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양재점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국가의 매장 하나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 전체와 경쟁을 했다는 건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쿠팡처럼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배송 시스템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심지어 연회비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고 특정 카드 하나만 고집해서 써야 하는 이 불편한 미국식 창고형 마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또 업계 관계자들을 깊이 있게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코스트코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코스트코에서 계산을 마치고 수십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아들면 야, 오늘 코스트코가 나한테서 돈 깨벌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게 완전히 착각이라고 하더군요. 코스트코가 진짜로 돈을 버는 곳은 다른 데 있다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그 영수증에 찍힌 수많은 물건들은 거의 미끼 상품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끼 상품이요? 네, 코스트코가 파는 진짜 상품은 그 유명한 로티세리 치킨이나 거대한 견과류 한 통이 아닙니다. 바로 시청자분들 지갑 속에 있는 그 플라스틱 회원카드, 바로 그겁니다. 아, 회원카드 자체를 상품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코스트코 순이익의 약 70%, 많게는 거의 전부가 바로 그 연회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기존 소매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지고 버린 거죠. 아니 잠깐만요. 순이익의 70% 이상이 연회비에서 나온다는 건 그럼 물건을 팔아서는 정말 거의 돈을 안 남긴다는 얘기네요. 거의 안 남기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우리는 많이 남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규칙까지 정해놨다고요? 네, 아주 엄격한 상한선이 있어요. 일반 브랜드 상품의 마진율은 최대 14%,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코클랜드 시그니처는 최대 15%를 절대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못 박아뒀죠. 14%, 15%.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다른 국내 대형마트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국내 대형마트들의 평균 마진율은 보통 25%로 훌쩍 넘어갑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30, 40%가 넘는 곳들도 많고요. 와, 그럼 코스트코는 거의 절반 수준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싸게 파는 척하는 일시적인 마케팅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 구조 자체가 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연회비를 내는 대가로 매장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을 원가에 가깝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매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비로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비용과 이익을 충당하고 상품 판매는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또 애초에 다른 마트보다 물건을 압도적으로 싸게 사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오는 가격, 즉 원가가 비싸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코스트코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코스트코 전략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뭐랄까 아주 영리한 부분입니다. 코스트코의 그 막강한 힘은요, 놀랍게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적게 파는 것에서 나옵니다. 적게 판다고요? 그 창고 가득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곳이요? 네, 상품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상품의 종류요. 네, 보통 우리가 가는 대형마트에는 한 3만 개에서 많게는 10만 종류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첩 코너만 가도 브랜드별로, 용량별로, 유기농인지 아닌지 수십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뭘 골라야 할지 한참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매장에 딱 4천여 종류의 상품만 가져다 놓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케첩도 그냥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검증된 거 한두 종류를 대용량으로만 딱 갖다 놓는 식이에요. 아,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군요. 바로 이 전략이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취급하는 품목수가 적으니까 한 품목당 발주하는 물량, 즉 구매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쵸.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사겠네요. 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코스트코 한 곳에만 물건을 대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보장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코스트코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도 있었어요. 바로 코카콜라와의 전쟁이요. 과거에 코스트코가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는데 당시 세계 1위 음료 회사였던 코카콜라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겠죠? 네, 천하의 코카콜라니까요. 그러자 코스트코가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코카콜라의 모든 제품을 아예 빼버리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코카콜라가 백기를 들고 코스트코의 요구를 전부 수용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세계 최대 음료 회사가요? 네. 이 사건은 코스트코가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우리 회원들을 대신해서 거대 제조사와 싸워주는 일종의 소비자 조합 대표와 같은 존재라는 걸 시장에 각인시킨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만약에 코카콜라가 끝까지 버텼다면 회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 중 하나가 매장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위험이 있죠. 하지만 코스트코에게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우리 회원들은 특정 브랜드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스트코가 제공하는 최고의 가치를 신뢰한다는 믿음이요. 아, 즉, 코카콜라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더 싸고 품질 좋은 다른 콜라로 채워줄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이었던 거죠. 이는 소비자에게 두 가지 아주 큰 이점을 줍니다. 두 가지 이점이요? 네. 첫째는 고민할 필요 없이 코스트코가 골라놨으니 믿을 수 있다는 검증된 상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둘째는 뭐니 해도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이죠. 그렇군요. 막강한 구매력으로 원가를 낮추고 그 낮은 원가를 낮은 마진율로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쇼핑 카트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거의 3분의 1은 커클랜드라는 로고가 붙은 상품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것도 그냥 다른 마트의 PB 상품처럼 단순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상품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단순한 PB 상품 그 이상입니다. 커클랜드는 어쩌면 코스트코 철학의 결정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결정체요? 네. 커클랜드의 핵심 전략은 명확합니다. 유명 브랜드와 품질이 같거나 혹은 더 좋게, 하지만 가격은 훨씬 더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주 재미있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요? 궁금한데요? 네. 상당수의 커클랜드 제품들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만드는 바로 그 공장에서 똑같은 생산 라인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그냥 라벨만 다르게 붙여서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클랜드 생수는 크리스탈 가이저, 커피 원두는 스타벅스 로스팅 공장에서, 또 건전지는 듀라셀에서 만든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름값, 다시 말해 그 막대한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싹 뺀 순수한 제품의 가치만으로 프리미엄급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당신은 더 싼 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프리미엄 제품을 광고비 없이 아주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이 묘한 인식의 차이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신뢰감을 주는 거죠. 커클랜드 딱지가 붙어 있으면 일단 품질은 믿고 사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겠네요. 네.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까지 충족시키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의 성공 공식은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연회비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 둘째, 15%를 넘지 않는 낮은 마진율. 셋째, 소품종 대량 구매를 통한 막강한 협상력. 그리고 넷째, 강력한 PB 브랜드 커클랜드. 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들은 사실 전 세계 코스트코의 공통 전략일 텐데요. 유독 한국 시장에서 이 모델이 그야말로 폭판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이 미국식 모델이 어떻게 까다로운 한국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까요? 그게 바로 저희가 이번에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트코의 전략이 한국의 아주 독특한 소비 문화와 무려 4가지 지점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4가지나요? 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바로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입니다. 특히 고기나 해산물 같은 신선식품 관리의 엄격함이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코스트코 고기는 믿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정육 코너는 항상 사람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먹거리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것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한국 특유의 가족 단위 주말 쇼핑 문화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차를 몰고 교외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보는 것. 정말 한국적인 풍경이잖아요. 네,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코스트코의 대용량 성품 그리고 넓은 주차장은 바로 이 쇼핑 패턴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덤으로 대용량 식료품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 냉장고와 넓은 수납 공간을 갖춘 한국의 아파트 구조도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네요. 김치 냉장고가 코스트코의 성공을 도왔다니 재미있네요. 하하. 세 번째는 역시 가성비를 향한 한국 소비자들의 집요한 열정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 계산이 빠르죠? 네. 연회비가 일반 회원은 43,000원, 프리미엄은 86,000원으로 처음에는 진입장벽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고기 한두 팩 혹은 영양제 한 통만 사도 그 돈은 뽑고다 남는다는 계산이 바로 서는 겁니다. 본전을 뽑는다는 확신이 드니까 기꺼이 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인은 좀 의아였어요. 쇼핑을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나들이처럼 즐기는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쇼핑 경험 그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엔터테인먼트요? 네. 매장 곳곳에 있는 시식 코너를 돌면서 세계 각국의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푸드코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온 가족이 식사를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수입 상품들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간다고 하지 않고 코스트코에 놀러 간다고 말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코스트코에 놀러 간다. 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한국 시장 성공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외에도 코스트코만의 고집스러운 원칙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카드만 고집하는 결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관대한 반품 정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미국식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전략이 숨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집스럽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모든 원칙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원을 위한 비용 절감이죠. 모든 것이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고요? 네, 단일 카드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카드사와 복잡하게 계약하는 대신 한 곳과만 독점 계약을 맺어서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겁니다. 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낀 비용은 다시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회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더 낮은 가격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환불이라는 그 파격적인 반품 정책은요? 심지어 먹던 식품도 환불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오히려 비용을 높이는 요인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신뢰라는 자산이요? 네, 이 정책은 소비자가 대용량 상품이나 혹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혹시라도 잘못 사면 어떡하지? 라는 그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스트코에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도 괜찮다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셈이죠. 그리고 코스트코의 상징이죠. 2,000원짜리 핫도그 세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나온 창업제의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이야기요. 후임 CEO에게
만약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이죠. 네, 정말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게 이게 단순한 논담이 아니라 코스트코의 정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2,000원짜리 핫도그는 그냥 미끼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가격에도 이만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직한 회사다라는 하나의 선언이고요.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자 쇼핑이라는 긴 여정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마침표 같은 존재인 거죠. 듣고 보니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2,000원 전이 마케팅 캠페인이네요. 핫도그 하나 먹으러 갔다가 옆에 있는 텔레비전을 사서 나오게 만드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코가 노리는 효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코스트코 모델도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는 코스트코의 대용량 판매 방식에 분명한 위협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화장지 30롤 묶음이나 거대한 식빵 한 줄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충동 구매했다가 반 이상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하지만 코스트코도 이런 변화에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온라인몰을 꾸준히 강화해서 소포장 상품이나 온라인 전용 상품을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 청라점을 새로 오픈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직접 가서 경험하는 가치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군요. 네. 앞으로 코스트코가 온라인의 편리함이라는 거센 공세와 1인 가구라는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쇼핑을 위해 저희가 자료에서 발견한 몇 가지 유용한 쇼핑 팁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격표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인데요. 코스트코 가격표를 유심히 보시면 가격 끝자리가 그냥 00으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 가격 끝자리가 9705원으로 끝난다면 그건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추가 할인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표 우측 상단에 별표, 즉 에스티리크 표시가 붙어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건 다시는 입고되지 않을 단종 예정 상품이라는 신호입니다. 와, 그럼 좋아하는 상품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미리 여러 개 사둬야겠네요. 그렇죠. 다시는 못 살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 시간도 아주 중요하고요. 주말 낮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그럼요. 주차장 들어가는 것부터가 전쟁이니까요. 가장 좋은 건 평일 오전 시간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주말 오픈 직후나 마감 한두 시간 전을 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셨죠. 네, 충동 구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그 거대한 카트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카트가 너무 커서 뭘 좀 담아도 계속 텅 비어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담게 되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반드시 집에서 쇼핑 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과소비를 막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코스트코의 성공은 회원에게 받은 돈 그 이상으로 돌려준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고집스럽게 지켜온 결과라는 것. 시대의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들의 철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것이 지금의 이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코스트코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최고의 물건을 최저의 가격으로 찾아주는 믿음직한 쇼핑 대리인 혹은 회원제 클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 행복한 경제학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코스트코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 기능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코스트코 추천 상품이나 숨겨진 쇼핑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유용한 정보를 나누면서 더 현명한 소비 생활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